혹시 여러분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이 점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들이 불효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삶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갑작스러운 발병이나 한 통의 절박한 전화조차 그들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는 나중에 처리해야 할 사소한 일로 밀려나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노년의 공경이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4세의 은퇴 공무원 임건중 씨입니다. 그는 자신이 노후 준비를 꽤 잘 해두었다고 믿었습니다. 연금이 있고 집이 있고 장성한 아들은 가정을 꾸려 잘 살고 있었으니까요.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공원 입구에서 미끄러져 홀로 병원에 입원하게 될 줄은, 그리고 그 쓸쓸한 병실에서 저녁 식사 챙겨주는 사람 하나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줄은 말이죠. 그날의 사고는 그의 생명을 앗아가지는 않았지만 대신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과연 누가 진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문제였죠. 그는 그때부터 자신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동적으로 기다리던 노년을 능동적인 선택으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나를 진정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은 평생을 불러온 가족이 아니라 과거에는 전혀 눈여겨보지 않았던 새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요. 제 이름은 임건중입니다. 64세이고 우체국에서 35년 동안 근무하다 3년 전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한 그날부터 제 세계는 고요해졌습니다. 아니, 너무나 적막해졌죠. 아내는 제가 57세 되던 해의 간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고생만 실컷 하다가 이제 겨우 살만해져서 함께 여행이라도 다닐까 싶었는데 계획을 세울 틈도 없이 저를 두고 먼저 가버렸습니다. 은퇴 후 저는 오래전에 사두었던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냅니다. 입지는 나쁘지 않지만 지어진 지 30년이 다 되어가서 가끔 엘리베이터가 덜컥거리며 멈추기도 하는 그런 곳이죠. 아들 지훈이는 일찍이 부산으로 내려가 건축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가정을 꾸려 바쁘게 사느라 평소에 연락도 자주 못합니다. 불효자라기보다는 그저 자기 삶이 너무 바쁜 것이겠지요. 저 역시 스스로를 잘 돌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침 일찍 공원을 산책하고 돌아와 차 한 잔 마시며 TV를 보다가 오후에는 신문을 읽으며 낮잠을 자는 평범하고 담백한 삶이었습니다. 마치 간이 안 된 흰죽처럼 밋밋했지만 딱히 괴롭지는 않았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추위가 막 가신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공원의 보도블록은 아직 채 마르지 않아 미끄러웠습니다. 늘 걷던 익숙한 경사로였는데 낡은 운동화 바닥이 미끄러지면서 그만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왼손을 짚으며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고 그 순간 팔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고통 때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겨우 휴대폰을 꺼내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요골 골절이라며 며칠 입원해서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싸늘한 기운이 감도는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멍하니 누워 있었습니다. 옆 침대 아저씨는 코까지 골며 잘 자고 있는데 저는 말 한마디 꺼낼 곳이 없어 그 밤이 왜 그리도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아들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금방 전화를 받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을 잘랐습니다. 아버지, 병원에서 알아서 다 조치해줬다면서요. 제가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 때문에 도저히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일단 조금만 버티고 계세요. 주머니에 돈은 있으시죠? 이번 주말에 상황 보고 한번 올라갈게요.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병원 식당에서 나온 밍밍한 흰죽을 넘겼습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았고 입맛도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늙었다는 건 그저 말뿐인 수사가 아니라
내 행동 하나하나가 부자유스러워지는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늙음과 고통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사실도요. 지훈이는 제 아들이지만 저의 고통은 그저 수화기 너머로 전해 듣는 정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의와 자신의 인생을 계속 살아가야 하니까요. 퇴원 후 왼손에 깁스를 한 채 돌아온 집은 감옥 같았습니다. 라면 하나 끓이는 것조차 난관이었고 오른손으로 서투르게 캔을 따거나 비닐팩을 찢으며 끼니를 때웠습니다. 우리 삶의 아주 사소한 디테일조차 두 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차가운 집 안에는 불을 켜도 온기가 돌지 않았습니다. 어두워지는 창밖을 보며 제 마음 한구석도 그렇게 뻥 뚫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다고 하지만 제가 진짜 두려운 건 살아있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뉴스에서는 주식 시장이 폭락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날의 사고는 뼈만 부러뜨린 게 아니라 제 노후에 대한 근거 없는 환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늙어가는 속도는 주름살이 아니라 내가 쓰러졌을 때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이 있느냐로 결정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퇴원하던 날 간호사가 데리러 올 가족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주저하더니 복지 셔틀버스를 불러 저를 집까지 보내주었습니다. 경비실 아저씨가 팔을 매단 제 모습을 보고 놀라 문을 열어줄 때 저는 애써 괜찮다며 웃었지만 가슴속엔 묘한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지훈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 미안함이 섞여 있더군요. 아버지, 일이 꼬여서 못 올라갔어요. 대신 제가 자격증 있는 가사 도우미 한 분 수소문했어요. 필리핀 분인데 경험도 많고 한국말도 잘하신대요. 혼자 계시면 정말 안 돼요. 모르는 사람과 함께 지내야 한다는 게 내키지 않았습니다. 낯선 외국인 도우미에게 씻는 모습을 보이고 옷 갈아입는 걸 도움받아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거북했습니다. 단칼에 거절했지만 지훈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이미 계약을 마쳤고 모레 도착할 거라는 말에 결국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이틀 뒤 마리아가 왔습니다. 키는 작고 안경을 썼으며 억양이 좀 섞였지만 한국말이 꽤 유창했습니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실내화로 갈아 신고는 냉장고 속 상한 채소들을 정리하더니 본인이 가져온 작은 냄비에 생강과 닭을 넣고 푹 고아 탕을 끓였습니다. 주방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지만 저는 고맙기보다 내가 정말 남의 수발을 받아야 하는 늙은이가 됐다는 사실에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녀에게 살갑게 굴지 않았습니다. 물건이 어디 있냐고 물으면 손가락으로 가리킬 뿐 말을 아꼈습니다. 씻는 걸 도와주겠다는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물기 있는 욕실 바닥에서 또 미끄러질 뻔하고 나서야 결국 그녀의 도움을 받아들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녀의 존재가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마리아는 제가 일어날 시간에 맞춰 슬리퍼를 놓아두고 제가 샐러리를 싫어한다는 걸 기억했습니다. 때로는 휴대폰으로 옛날 가요를 틀어주며 할아버지, 이런 노래 좋아하시죠?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녀에게 마음을 연 건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열이 나고 목이 붓더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본능적으로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뒤에 전화를 받은 아들은 아버지, 또 아프세요? 감기약은 드셨어요? 라고 묻더군요. 정신이 몽롱해 대답조차 못하고 있는데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그럼 응급차 부를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벽을 짚으며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마리아가 뛰어왔습니다. 제 얼굴색을 보더니 대번에 이마를 짚고는 부엌으로 달려가 생강차를 끓여오고 해열제를 찾아와 저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제 곁을 지키며 수건을 갈아주었습니다. 잠결에 할아버지 괜찮아요. 자고 일어나면 다 나아요. 라고 더듬거리는 한국말로
읊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깨어났을 때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이 불효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의 인생에서 저는 더 이상 함께 걸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가족이 아님에도 제가 가장 취약한 순간에 기꺼이 몸을 낮춰 제 안색을 살펴준 사람이었습니다. 따뜻함은 혈연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기꺼이 내 곁을 지켜주는 정성에서 온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저도 그녀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 오늘 기분 어때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 아주 좋아요. 할아버지도 좋아야 해요. 그제야 차갑던 집안이 비로소 사람 사는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얼마 후 마리아가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뵙고 서류 갱신을 위해 한 달간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기 2주 전부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저는 당연히 가라고 했습니다. 자식만 집에 가야 하는 게 아니라 그녀도 가족이 그리울 테니까요. 마리아는 짐을 싸던 날 밝은 색상의 전단지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인근 커뮤니티 센터의 실버 서비스의 날 홍보물이었는데 꽃꽂이, 스마트폰 교실, 도시락 배달 서비스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한번 가보세요. 전에 제가 돌보던 할머니도 여기 다니면서 안 심심하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노인네들 모여 앉아 시답지 않은 자랑이나 늘어놓는 곳이겠거니 싶었거든요. 적적한 건 견뎌도 어색한 건 딱 질색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떠나고 다시 혼자가 되자 밤마다 시계 초침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어느 날 밤 낡은 TV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고장 났을 때 저는 그 빈 화면을 30분이나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선이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냉장고에 붙여둔 그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짙은 색 셔츠를 꺼내 입고 면도도 정성껏 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생각보다 꽤 근사해 보였습니다. 센터는 작은 2층 건물이었는데 문을 열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은은한 세제 향기가 났습니다. 마스크를 쓴 자원봉사자가 환하게 웃으며 아버님, 처음 오셨어요. 등록 도와드릴게요. 라며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주고 대접해주는 그 기분이 참으로 오랜만이었습니다. 활동실에는 이미 대여섯 명의 노인이 앉아 종이 접기를 하거나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명찰에 임건중 세 글자가 쓰여 가슴에 달리는 순간 뭉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백발이 성성하지만 정정한 한 어르신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이상범이라고 해요. 여기서 2년째인데 안 그러면 집에서 하루 종일 TV하고만 싸워야 하거든. 그 말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정확히 제 상태를 짚어냈으니까요. 그날 저는 별다른 걸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손주 이야기나 시장 물가 이야기를 나누는 걸 듣고만 있어도 가슴 한구석이 가벼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러 우롱차와 과자 한 봉지를 샀습니다. 치실도 하나 샀죠.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면 나중에 고생한다며 잔소리하던 마리아의 말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냉장고 문에 자석으로 전단지를 꽉 고정하며 다짐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센터 생활은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특히 인생 이야기 나눔터라는 프로그램이 좋았습니다. 처음엔 구석 자리에 앉아 듣기만 하려 했는데 젊은 사회복지사 김선우 씨가 웃으며 새로 오신 임건중 어르신부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묻는 바람에 얼떨결에 입을 뗐습니다. 우체국에서 35년 일했습니다. 얼마 전에 공원에서 좀 크게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고 나니 약 하나 건네줄 사람이 곁에 없다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아주 잠깐 떨렸습니다. 민망해서 헛기침을 하는데 여기저기서 맞장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도 작년에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한참을 소리 질렀다니까요. 내 자식도 외국에 있어서 남의 일 같지가 않네. 그들은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각자 가슴에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외로움과 고단함을 자연스럽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70대의 은숙 씨는 귀걸이까지 곱게 한 채로 말했습니다. 남편 가고 나서 저녁 8시가 제일 무서워요. 시계 소리가 내 심장 소리보다 크게 들려서 내가 죽었나 싶을 때도 있다니까.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웃음이 아닌 깊은 공감의 웃음이었습니다. 제 외로움이 나만의 특수한 불행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공유하는 공동의 통증이라는 걸 알게 되자 마음의 빗장이 풀렸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 김선우 복지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다음 주에도 꼭 오세요. 우체국 이야기 더 듣고 싶어요. 그 말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하고 제 이야기를 궁금해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같은 처지의 이상범 씨와 근처 국수집에서 양춘면 한 그릇을 비우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눈다는 건 스스로를 가둔 껍질을 깨고 나오는 행위라는 것을요. 센터에서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웠습니다. 20대 자원봉사자가 제 곁에 앉아 눈높이를 맞춰주었습니다. 제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빠르기도 하지라고 자주 섞인 농담을 던지자 그 청년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어르신처럼 정성 담긴 편지 쓰는 법을 모르잖아요. 그 말에 기운이 났습니다. 저는 빈 봉투를 꺼내 주소를 쓰는 법, 등기 우편의 노하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청년은 제 설명을 영상으로 찍으며 감탄했습니다. 어르신, 나중에 편지 쓰기 강좌 열리면 선생님으로 모셔도 될까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범 씨가 도시락 2개를 들고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봉투 쓰는 법 가르쳐 주는 거 정말 멋졌어. 혼자 밥 먹지 말고 같이 먹자고. 30년 넘게 산 아파트 식탁에 타인이 앉아 함께 밥을 먹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닭다리 조림에 나물무침뿐인 소박한 도시락이었지만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따뜻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여전히 늙고 주름졌지만 눈빛만큼은 예전처럼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은퇴가 열차가 역에 들어와 멈추는 종착역인 줄 알았는데 어쩌면 그저 칸을 갈아타는 환승역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센터에서 주관하는 2박 3일 강원도 바다 여행에도 참여했습니다. 아내와 늘 가기로 약속했지만 끝내 가보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주저했지만 이상범 씨가 우리가 이 나이에 안 가면 언제 바다를 보겠나, 휠체어 타기 전에 가야지 라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버스 안에는 보행 보조기를 챙긴 분도 챙이 넓은 모자를 쓴 분도 있었습니다. 숙소는 낡은 건물을 개조한 깔끔한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밤에 열린 회상 살롱에서 카드를 한 장 뽑았는데 가장 하고 싶었던 여행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온 게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하나 지운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젊은 스태프 한 명이 제게 물었습니다. 건중 어르신, 일출 보러 가실래요?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다음날 새벽 4시에 진짜 제 방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곤하고 다리도 아파서 거절할까 싶었지만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요? 라는 말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차가운 새벽 바닷바람을 맞으며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고개를 내미는 걸 보았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누구의 아버지가 아닌 임건중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그 장엄한 광경을 지켜보는데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남을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제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아직 살아있고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요. 여행에서 돌아온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짐을 정리했습니다. 10년 넘게 입지 않은 양복을 버리고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아들 지훈이가 어릴 적 그린 가족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지훈이가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그 손을 이제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나 이사 가기로 했다. 네가 예전에 말했던 그 시니어 코하우징 공동 거주 공동체 있지. 여행 갔을 때 들러봤는데 참 좋더라. 거기 입주 신청했다. 지훈이는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해드려서 그래요. 아니, 그런 게 아니다. 나를 위해 내 인생을 설계하고 싶어서 그래. 너는 내 인생을 살고 아빠는 아빠의 길을 가보련다. 지훈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응원할게요, 아버지.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그 대화는 제가 지훈이와 나눈 가장 솔직하고 성숙한 대화였습니다. 공동 거주 단지에 입주하던 날, 산자락 끝에 위치한 그곳의 공기는 아주 맑았습니다. 아철이라는 이름의 젊은 매니저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요양원이 아니에요.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공동체에 기여하는 곳입니다. 저는 첫날 공동 저녁 식사에서 지구가 잎을 씻는 당번을 맡았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옆집 아주머니가 천천히 하셔도 돼요. 우리 배 안 고파요라며 웃어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조식 4인조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와 상범 씨, 은숙 씨, 그리고 공장장 출신인 성식 씨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지각하지 않고 모여 앉아 어제의 소소한 일들을 나눕니다. 어느 날은 성식 씨와 함께 버려진 낡은 선풍기를 고쳐냈습니다. 선풍기가 다시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제가 가진 우체국의 행정 노하우로 젊은 활동가들의 서류 작성을 도와줄 때 저는 비로소 제가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커뮤니티 정기 간담회에서 노후에 가장 감사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가족이나 배우자를 이야기할 때 저는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늙어보니 진짜 나를 지탱해주는 사람은 세 부류더군요. 첫째는 마리아처럼 조건 없이 내 곁을 지켜주며 말을 건네준 낯선이입니다. 둘째는 여기 계신 상범 씨나 은숙 씨처럼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 걸어주는 동료들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거울 속의 나 자신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고 용기를 낸 바로 나 자신 말입니다. 이제 저는 매주 한 번씩 이야기꾼이 되어 사람들에게 제 삶의 우여곡절을 들려줍니다. 제 블로그에는 수많은 사람이 댓글을 남깁니다. 그중 한 분이 그러더군요. 어르신 글을 보고 이제야 저희 어머니의 침묵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요.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밝은 저녁입니다. 발을 의자에 올리고 산바람을 맞으며 생각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결코 늦은 게 아니라고. 우리가 마주하는 시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신호등일 뿐이라고 말이죠. 만약 여러분도 임건중 같은 변화를 겪고 계시거나 혹은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늙음은 고독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고집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 때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혹은 누구에게 손을 내밀고 싶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도 언제든 다시 꽃피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들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모든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겠습니다. 구독과 공유로 이 따뜻한 온기를 주변에 전해주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깊고 진실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